유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시스템 중에서 그 일반적인 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그 첫 번째 그 전반부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기기라든지 아니면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압 발생 장치는 유압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유압을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펌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펌프가 달려 있죠. 펌프. 이거 펌프입니다. 펌프. 이게 모터죠. 모터. 그 다음에 뭐 압력 릴리프 밸브라든지 아니면 뭐 커플링 기름 탱크, 이 탱크 부분들이죠. 예, 그 필터, 쿨러, 히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압 발생 장치를 파워 유닛, 뭐 현장에서는 이제 파워 유닛 이런 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구동 장치, 요 구동 장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 부분들이죠. 구동 장치는 펌프를 돌려야지 밑에 있는 기름 위로 이렇게 퍼 올리죠. 그래서 이런 그 구동 장치는 모터나 그 내연기관인데 내연기관을 거의 쓰는 경우가 없죠. 그 모터를 쓰게 되겠고요. 구동장치, 전기 구동장치겠죠. 그 다음에 탱크를 보시겠습니다. 탱크는 역할은 이게 구조를 보시면 이게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격판이 있습니다. 격판이 있어서 그 복귀되는 기름은 이 시스템을 전부 한 바퀴 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각종 그 불순물이 또는 그 기포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게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되면 여기에서 일부 어떤 불순물들은 밑에 가라앉기도 하고요. 그 온도도 그 다음에 낮춰서 이 격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흡입관이죠. 펌프에서 흡입을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유면계도 있고 기름이 얼마큼 차 있느냐 쓰다 보면 단지 조금씩 누유가 돼서 기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제대로 차 있는지 유면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빼야 되잖아요. 그 빼야 되는 그 배출 스크류도 있고, 그 다음 밑에를 보시면 그 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불순물들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쌓이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어 벤트. 이건 에어는 뭐냐면요. 자, 이게 없으면 이게 뽑아서 씁니다. 뽑아서 쓰는데 이쪽에 진공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어 벤트가 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개방이 되면 그 어떤 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가 된 에어 벤트가 있습니다. 탱크의 역할은 뭐냐면요. 단지 기름만을 이게 담는 그런 역할을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장 큰 기능은 기름을 이렇게 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열을 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장치들을 거치면서 또는 관로를 통해서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열이 발생돼서 기름의 압력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데 그 기름 압력을 이렇게 낮춰주는 식혀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기도 이렇게 제거도 하고 불순물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응축수가 있습니다. 저 기름에 물이 또 이렇게 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뭐냐면 기름이 물보다 그 가볍죠. 이렇게 위로 뜨고 그 물은 밑으로 이렇게 갈았는데요. 그 배출구를 통해서 기름을 빼서 그 응축수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자, 이런 탱크가 없으면 펌프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 유압 부품들 밸브라든지 어디다 설치를 하죠? 여기다가 탱크가 있어야지 설치가 되겠죠. 뭐 그런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유압은 결국은 이제 토출량, 그 다음에 그 액추에이터들이 동시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양들을 고려를 해서 그 크기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압은 탱크는 고정식과 그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압 같은 경우는 공압 발생 장치가 별도로 그 마련돼서 파이프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유압 발생기는 대부분 유압 시스템 하나에 그 유압 발생 장치 한 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분단 토출량의 1배 정도 크기에 10 내지 15% 정도 크기가 가장 큰 형태다. 그 다음에 3 내지 5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속 장치가 있습니다. 흡입관, 복귀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압류 효과적인 순환을 위해서 두 관은 가급적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뭐냐면 일을 하고 돌아오면 불순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온도도 높은 온도가 이게 유지되기 때문에 뭐 식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순물도 가라앉고 드레인도 제거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그 한참 있다가 다 제거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복귀관이고요. 보통 보면 흡입관은 이쪽에 설치를 하지요. 요 사이를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 끝을 그 45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단면적을 크게 확보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 바라보지 않도록 반대편을 향해서 이렇게 단면을 한다는 얘기죠. 분리시킨다. 자, 분리판. 이게 뭐야? 분리판입니다. 분리판. 분리판이고, 그러니까 탱크에 이렇게 그 복귀관과 그 흡입관의 사이에 이렇게 분리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냥 되어 있는 게 망으로 돼가지고 메쉬 스크린. 보통 0.5mm 알갱이가 넘어가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게 유명계죠. 최소한 요 범위 내에는 탱크에 기름이 차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배출 스크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 설치를 하죠. 요 부분에 설치를 해서 이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부, 공기구멍 그 설명을 드렸죠. 필터입니다. 필터는 당연히 걸러내는 게 필터 아닙니까?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필터를 너무 가는 걸 쓰면 그것도 그 문제가 되고요. 너무 또 이 메쉬가 작은 걸 쓰게 되면 제대로 또 역할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또 필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이냐면 유압도 보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그 유압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그 비례 제어
밸브나 서버 밸브, 되게 다이나믹 밸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일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흡입 필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흡입 필터는 그 스트레이너라고도 하죠. 그 끝에 부분들, 밑에 부분에 이렇게 스트레이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이런 스트레이너는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냐면요. 어디 가면요. 그 뭐냐 오폐수 이렇게를 퍼 올릴 때 이런 뭡니까 그 파이프의 끝부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 그것도 일종의 그런 스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가 이게 또 너무 또 이렇게 그 메쉬가 큰 걸 쓰게 되면 흡입할 때 흡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압력이 진공압이 발생돼서요 그 캐비테이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과 등급 25 내지 240 미크론 스트레이너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탱크의 부속장 중에서 그 흡입 필터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바닥에서부터서요 5 내지 7cm 이상 이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 바짝 갖다 대면 여기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탁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 사이를 자 5 내지 7cm 이격을 두고 그 위쪽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복귀 필터. 복귀 필터는 자, 다 쓰고 이렇게 돌아올 때 그걸 걸러서 이 기름이 내려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이게 복귀 필터가 되겠습니다. 5 내지 40 미크론 정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그런 것들. 부속 압력 필터. 압력 필터는 그 어떤 유압 부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서버 밸브라든지 이런 밸브 앞 등에서 그 압력 부분들에 그 필터에 의해서 여과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는 게 압력 필터입니다. 압력 필터는 그 모양새는 꼭 그 밸브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일반 유압 밸브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터 부분들이 달려 있죠. 냉각 장치입니다. 냉각 장치는 이게 기계의 어떤 그 에너지가 그게 저항이 열로 생겨서 이렇게 열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베이퍼록이라고 해서 그 안에 불 끓어서 공기가 이게 기포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다른 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데 실제로 그 유압에 있어서 그 열이 얼마만큼이나 나겠느냐 하지만 굉장히 그 높은 그 온도에 그 다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냐면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 이렇게 어느 정도 견딜 정도, 요 정도 온도가 그 정도 되겠지요. 요걸 이게 그래서 계속 이게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대봤을 때 그 견딜 정도. 이게 뜨거워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면 벌써 60도가 벗어나는 그런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되면 이 점도가
이 끈끈하는 그 점도가 이게 묽어집니다. 그 다음에 산화현상 가속도가 되고, 그래서 산화가 뭔 말입니까? 말이 산화지, 부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패돼서, 그 다음에 유압유를 빨리빨리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유압유 가격이, 그 비용으로 또 발생되지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내구 수명도 이렇게 단축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점도가 낮아지면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열장치입니다. 가열장치는 극한의 그 외부에, 예를 들면요, 건설기계 장비가 겨울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요, 온도가 막 떨어지겠죠. 영하 뭐 10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 기름이 또 그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온도를, 히터를 사용해서 온도를 좀 높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워밍업을 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유를 보겠습니다. 유압유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유압유가 없다면 매체를 뭘로 할 것입니까? 유압이라는 것이 공기를 쓰면 공압, 유압을 쓰면 전달 매체를 유압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역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유압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압유가 비압축성 유체지요.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달이 비교적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 값싼 물을 써도 되는데 왜 비싼 기름을 쓰느냐 하면 부식 방지, 윤활 작용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물에 비해서 뭐 이런 근데 유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에 의해서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 배치를 물로 썼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그 유압유로 대체가 됐습니다. 유압유는요, 광물성유와 그 다음에 그 식물성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성유는 말 그대로 광물이에요. 땅에서 이렇게 캐내는 뭐 석유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광물성유가 되겠고, 식물성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여러 가지 그 식물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뭐 식물성 기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기름, 뭐 들기름, 그다음에 무슨 콩기름, 뭐 옥수수 기름 이런 것들도 다 식물성 기름이 되겠지요. 그래서 광물성 기름을 쓰는 것은 뭐 내화성 요구되는 뭐 이런 데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아무튼 유압유나 인화점이 높은 그 합성유를 사용한다. 합성유는 뭐냐면요, 식물성유도 아니고 광물성유도 아닌 장단점들을 잘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제조를 한 기름을 합성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합성유가 더 비싸지요. 유압유의 역할입니다. 동력 전달 외에 윤활 작용, 방청 작용 뭐 이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 에너지를 이송을 하고 마찰 부분을 윤활하고 부식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분산하지요. 이게 기계가 달궈진 것을 그걸 열을 갖다가 가져와서 또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요. 마모입자 제거하고 신호 전달도 하고 이상 압력을 또 감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유압유가 합니다. 유압유 물리적인 성질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화학적 성질들이 뭐 이런 거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성질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압유가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유압유가 갖춰야 될 조건들. 보면은
다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다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요, 온도 변화에 대해 점도가 작을 것, 당연하죠. 뭐. 오랫동안 사용해도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이 클 것, 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자, 비열 크고 비중이 작을 것, 거품이 적게 이를 것, 인화점이 높을 것, 열전도율이 높을 것, 비등점이 높을 것, 부글부글 빨리빨리 낮은 온도에 끓으면 안 되죠. 비열이 크고 비중이 작을 것, 뭐 이런 그 가격이 쌀 것까지 냄새가 뭐 고약하면 안 되겠죠. 다 이것은 또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굳이 이걸 갖다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들. 자, 석유계 유압류, 대부분 석유계 유압류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산업방지, 방청 등 화학적 첨가제를 첨가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성능이 우수하고,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석유계 유압류를 많이 쓰죠. 광물, 석유 광물이죠. 밑에 캐기 때문에. 난연성이다 그러면 뭐냐면요, 잘 이렇게 불이 잘 안 붙는 것들이죠. 그런 유압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형 유압류가 있습니다. 합성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우수한 그런 특성들을 잘 개선을 해서 그 합성형 유압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성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학적인 물리적 특성, 균일성을 알아내는 데 이용하고요. 비중이 클수록 나프텐계가 가깝다. 비중이 클수록, 비중이 작을수록 파라핀계에 가깝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점도가 나왔네요. 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점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점도가 높으면 끈끈하기 때문에 저항이 또 많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또 점도가 낮으면 또 이게 캐비테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난류로 흐를 가능성이 높지요. 점도 요거는 뭐 참고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부러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외웁니까 이걸? 자, 그다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이런 것들은 낮은 점도에서는 당연히 누유가 많고, 그 다음에 윤활 효과가 작고, 저항이 뭐 작고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높은 점도에서는 그 반대의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등급들은 ISO 등급이 있습니다. ISO 등급에서 18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거고, 18등급을 IS 등급이 있다 하는 것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등급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얼마면 얼마 이런 거 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IS 점도 등급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나 점도 등급이 이렇게 VG 뭐 어떻게 나간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VG 다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점도, 그 중간 값의 점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거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점도 지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그냥 이런 계산식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인화점입니다. 인화점. 불을 유람을 서서히 가열하게 되면 일부가 증거 유증기가 생겨서 불꽃이 접근시키면 탁 이렇게 옮겨 붙는 그 인화를 끓인 자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점, 그런 점이 자, 그 인화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점은 발화점은 뭐냐면 불이 실제로 붙는 점 온도지요. 그래서 석유계 유압유의 인화점은 180에서 240도 범위내에 있고 발화점은 20에서 40도 정도가 더 높다. 이보다. 압축성, 높은 압력을 사용해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다는 것들. 유압유의 그 압축성은 비압축성이죠. 비압축성. 압축성이 없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이런 그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 유압을 사용을 하는 거지요. 요동점. 이건 또 이제 그 온도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또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압유의 물리적 특성들을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경험치에 의해서 수시로 또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점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경험치에 의해서 이런 정도 쓰면은 어떤 환경에서 이런 정도 쓰면은 점도가 이렇게 그 이하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들은 그 경험치에 의해서 몇만 킬로 이상 타라 이렇게 이제 그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실제로 수치로 뭐 계산해서 나올 수는 없는 거지요. 또 보시면 압니다. 상태가 냄새 뭐 이렇게 변화가 없고 할 때는 양호한 거고요. 악취가 난다.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그 대책으로는 교환. 수분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교환하는 거죠. 근데 플러싱은 뭐냐면요. 처음에 새로운 그 유압 시스템을 처음 바로 거기에 보면은 어떤 기계의 어떤 그 이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680도에 가열해서 그 기름으로 전체를 한번 씻어내는 거지요. 그것을 플러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유압 시스템의 그 유압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갔는데 유압유는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무슨 점도를 암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뭐 그런 차원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그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것들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전혀 그 이런 것들이 별로 뭐 외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가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개략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